새아가 사돈어른 오실 땐 앞치마는 꼭 벗고 오시라 전해라. 저번엔 고기 쩐내가 어찌나 나던지 내 친구들이 청소부 아주머니인 줄 알았다지 뭐냐.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온 그 한마디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제 친정엄마는 마장동 골목에서 30년 넘게 칼을 잡아온 사람입니다. 그 손에서 나는 고기 냄새를 시어머니는 청소부의 쩐내라 불렀습니다. 저는 그날 그 통화를 조용히 녹음했고 4년을 삼켜온 울분에 마침내 빗장을 풀었습니다. 호구로 살던 며느리가 어떻게 그 집안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 저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아이스박스 하나를 정성껏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한우 살치살 OKG 한 점에 10,000원이 우습게 넘어가는 우리 엄마가 새벽부터 직접 골라 손질해 보내준 고기였습니다. 박스 안에 신문지를 깔고 보냉제를 빈틈없이 채우고 행여 핏물이 새어나갈까 비닐을 2겹 3겹 둘렀습니다. 그 박스 하나를 싸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시어머니 생일잔치에 가져갈 선물이었으니까요. 저는 40을 한 해 앞둔 39, 상가 전문 공인중개사로 12년을 버텨온 사람입니다. 마장동 일대에서 점포 자리 하나 빠지면 제일 먼저 전화를 받는 게 저였습니다. 하루 12시간씩 발품을 팔며 상가를 보러 다녔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느냐고요? 빚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남편이 진 빚 때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길 건너 친정식당 주방이 보였습니다. 통유리 너머 엄마가 두꺼운 무릎 보호대를 양쪽 다 차고서 절뚝이며 도마 앞에 서 계셨습니다. 65 무릎 연골이 다 닳아 계단 한 칸 오르는 것도 버거운 양반이 새벽 4시에 도축장에서 고기를 받아와 손수 발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호대 위로 압박붕대를 한 번 더 감은 게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시어머니 3글자를 보는 순간 명치가 먼저 조여왔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새아가 아직도 자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일 앞두고 참 팔자 좋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말 내 생일잔치 말이야. 고기가 좀 모자랄 것 같더라고. 사돈한테 살치살이랑 채끝 좀 넉넉히 챙기라 해라. 내 손님들 입에 허술한 거 들어가면 안 된다. 네, 어머니. 안 그래도 지금 살치살 OKG 포장해서 가져가려고요. OKG? 예, 장난하니? 그걸 누구 코에 붙여. 우리 모임 사람들이 입이 얼마나 고급인데. 사돈이야 도매로 물건 받잖아. 원가로 들여오면 돈도 얼마 안 들 텐데 그 정도도 아까워하니? 원가. 그 단어에서 저는 늘 가슴이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새벽잠 못 자고 도축장 바닥에서 발이 얼어가며 고른 고기를 시어머니는 늘 원가도 얼마 안 하는 것이라 불렀습니다. 어머니, 그게 원가라도 좋은 부위는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됐고 새아가. 말어리를 자르는 솜씨가 30년 칼잡이인 우리 엄마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사돈어른 오실 땐 말이다. 앞치마는 꼭 좀 벗고 오시라 전해라. 네. 저번에 잔치 때 사돈이 앞치마 바람으로 고기 들고 들어오셨잖니. 어찌나 고기 쩐내가 나던지 내 사납게 친구들이 글쎄 우리 집에 청소부 아주머니 오셨냐고 묻더라. 내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는지 아니? 사돈 흉보는 게 아니야. 다 너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며느리 친정이 그런 데라고 소문나면 내 체면도 같이 바닥나는 거야.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도는 것 같았습니다. 네, 어머니. 그 말씀 제가 그대로 전할게요. 그래. 우아하게들 좀 입고 와. 우리 모임이 어디 보통 모임이니? 다들 사모님 소리 듣는 사람들이야. 괜히 사돈 때문에 나까지 우스워지면 안 되잖니. 사모님,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남긴 작은 상가 하나에서 나오는 월세 몇 푼으로 시어머니의 평생 사모님 소리를 들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산악회에서, 동창회에서, 성당에서, 그리고 그 사모님 행세의 미천은 늘 우리 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뭔데? 또 못한다는 소리 하려고? 우리 엄마 요즘 무릎이 많이 안 좋으세요. 수술 얘기도 나오고요. 잔칫날 고기 손질하시느라 또 무리하실까봐 걱정돼요. 아유, 얘는 장사하는 사람이 그 정도도 안 하면 어떻게 장사를 하니? 다 그러고 사는 거야. 너희 친정이 그래도 그 식당 하나로 너 시집 보낸 거 아니냐? 며느리 보냈으면 그만한 값은 해야지. 사돈 노릇이 그냥 말로 되는 줄 아니? 사람을 값으로 매기는 그 말투에 저는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저는 네, 어머니. 오늘까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4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녹음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 하나가 저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을 제 휴대전화가 아닌 클라우드 깊숙한 폴더로 조용히 올렸습니다. 폴더 이름은 그냥 업무 자료였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비슷한 파일이 여러 개 쌓여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가정을 지키려던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다른 무언가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4년 전을 떠올리면 지금도 속이 메스껍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남편 김창식이 신혼집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을 통째로 날렸습니다. 친구가 하는 사업에 묻어두면 2배가 된다고 그렇게 굴린 돈이 사기였습니다. 보증금이 묶이자 우리는 반지하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라야, 미안하다. 내가 진짜 죽일 놈이야. 내가 어떻게든 갚을게. 밤에 대리운전이라도 뛰고 잠 안 자고라도 갚을게. 제발 한 번만 믿어줘. 나 이번 한 번만 살려줘. 눈물 콧물 범벅이 된 그 얼굴을 보며 저는 그 사람이 가여웠습니다. 사람이 한 번 실수할 수도 있다고, 함께 일어서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을 2배로 늘렸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에 들어왔습니다.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상가를 보여주고 또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 거의 매일 밤 대리운전을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에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도 저는 손님 차에서 낫겠지 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모든 상황을 자기 입맛대로 요리했습니다. 세아가, 내 남편이 빚 갚느라 밤낮 없이 저렇게 고생하는 거 안 보이니? 며느리면 그 정도 내조는 당연한 거야. 옛날 같았으면 친정에서 그 빚 다 메워주고도 남았어. 너희 친정은 식당까지 하면서 사위 빚 하나 못 갚아주니? 사위 기죽이는 친정이 어디 제대로 된 친정이니? 처음엔 그 말이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그런데 듣고 또 듣다 보니 어느 순간 저는 그게 맞는 말인 것처럼 믿게 됐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내가 더 해야 한다고, 우리 친정이 더 보태야 한다고. 그게 가스라이팅이라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그 사이 우리 엄마는 딸이 시댁에서 돈 문제로 천대받을까봐 매달 수십만 원어치 고기를 시댁 모임에 갖다 바쳤습니다.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이면 갈비짝을, 평소엔 등심에 살치살에 안심까지. 그게 다 우리 엄마의 새벽잠이고 닳아버린 무릎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포장한 고기 박스를 들고 나오는데 박스가 무겁다기보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박스를 차 뒷좌석에 싣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때 길 건너 식당 주방의 엄마가 잠깐 허리를 펴며 창밖을 보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는 칼을 든 손을 들어 저에게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묻은 그 손으로요. 입모양으로 조심해서 가, 우리 딸. 비 오니까 천천히 가하고 말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웃음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핸들에 이마를 잠깐 기댔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말이 목까지 차올랐는데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차를 출발시키자 앞 유리로 빗방울이 한두 개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퍼를 켜기도 전에 비는 순식간에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마장동 골목이 빗물에 잠겨가고 와이퍼가 미친 듯이 좌우로 움직여도 앞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저는 시댁으로 향하는 그 빗길을 천천히 달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트로트가 흘러나오는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그 한마디만 맴돌았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인 줄 알았다. 저는 그날 빗속을 달리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정을 지키는 게 맞나? 내가 지키려는 이 가정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 엄마의 무릎을 닳게 하고 내 새벽잠을 갈아 넣어서 시어머니의 사모님 행세를 떠받치는 게 가정인가? 와이퍼 사이로 시댁 단독주택에 환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쪽 천막에서는 벌써 바비큐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집 대문 앞에 차를 세우고 한참 동안 시동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빗속에서 또 한 사람, 낡은 트럭 한 대가 고기 상자를 싣고 그 집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밤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밤이 되리라는 것을요. 손님들 앞에서 고기 찌든 내풍기면 분위기 깨져요, 사돈. 이거 받으시고 뒷문으로 조용히 가세요. 괜히 손님들 눈에 띄지 마시고요. 5만 원짜리 한 장을 우리 엄마 손에 쥐어주던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저는 빗속에서 똑똑히 들었습니다. 평생 칼을 잡아온 제 친정엄마를 팁 받는 배달원 취급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두 가지를 봤습니다. 비를 맞고 돌아서는 엄마의 굽은 등과 남편의 휴대전화에 떠오른 50만 원짜리 이체 알림 한 줄을요. 그 두 가지가 4년간 죽어있던 제 안의 무언가를 깨웠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비가 조금 잦아들기를 기다렸습니다. 시동을 끄지 못한 채 핸들만 쥐고 있는데 백미러로 낯익은 트럭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서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 엄마의 12년 된 1톤 트럭이었습니다. 짐칸에 방수포를 덮었는데도 빗물이 사정없이 들이쳤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에? 분명 식당에 계셔야 할 양반이.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날 잔치고기가 모자랄까봐 제가 가져가는 OKGU로는 부족할까봐 엄마가 따로 갈비짝과 차돌박이를 더 손질해서 직접 가져오신 거였습니다. 딸이 시댁 잔치에서 고기 모자라단 소리 들을까봐 그 한마디가 무서워서 저는 차에서 내리려다 멈칫했습니다. 엄마는 제 차를 못 본 것 같았습니다. 트럭을 길가에 대충 세우고 무거운 고기 상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절뚝이며 시댁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산도 없이요. 무릎 보호대를 찬 다리로 빗물 고인 마당을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는
모습을 저는 차창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마당에서는 산악회 사람들 몇몇과 함께 시어머니가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천막 아래 바비큐 그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은 와인잔을 들고 깔깔거렸습니다. 그 한가운데 화려한 실크 블라우스를 입은 시어머니가 사모님 행세에 한껏 도취해 있었습니다. 엄마가 고기 상자를 들고 천막 가까이 다가가자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엄마를 멈춰 세웠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멀리서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건 똑똑히 보였습니다. 저는 창문을 살짝 내렸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아왔습니다. 어머, 사돈. 여기까지 직접 오셨어요? 그냥 새아가 편에 보내시지. 뭘 이렇게까지 나오셨어요? 고기가 모자랄까 봐서요, 안사돈. 갈비랑 차돌 좀 더 가져왔어요. 손님들 많으시다고 해서요. 아유, 됐어요, 됐어. 마음은 고마운데요, 사돈. 시어머니가 손바닥을 들어 엄마와 자기 사이에 거리를 뒀습니다. 마치 냄새라도 맡듯이요. 우리 손님들이 다 좀 점잖은 분들이라서요. 사돈이 이렇게 앞치마에 고기 냄새 풍기면서 손님들 사이로 들어오시면 분위기가 확 깨져요. 아시잖아요. 나도 체면이라는 게 있는데 내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엄마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빗물이 머리에서 얼굴로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저는 지금도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그럼 이거 주방에만 두고 바로 갈게요. 주방까지 들어오실 필요 없어요. 여기 이거나 받으세요. 시어머니가 핸드백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 엄마 손에 쥐어줬습니다. 마치 배달부에게 수고비 건네듯이요. 이거 받으시고 손님들 눈에 안 띄게 뒷문으로 살짝 가세요. 괜히 앞쪽으로 지나가면 손님들이 또 뭐라고 하겠어요. 비도 오는데 얼른 가서 쉬시고요. 다음에도 고기는 이렇게 넉넉히 부탁드려요, 사돈. 엄마는 그 5만 원을 받았습니다. 손살에도 못 치고 거절도 못 하고요. 받아든 그 돈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빈손으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네, 잘 드셔주세요, 안사돈. 손님들 입에 맞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 가볼게요. 그러고는 돌아섰습니다. 비를 맞으며 절뚝이며 왔던 길을 되돌아 트럭으로 걸어가는 엄마의 굽은 등을 저는 차 안에서 두 주먹을 쥔 채 바라봤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 문을 박차고 나가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왜 그러냐고 당장 사과하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알면 더 속상해할 테니까요. 딸 앞에서 그런 꼴을 보였다는 걸 알면 엄마가 죽을 만큼 부끄러워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트럭을 몰고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숨죽이고 차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게 그날 제가 한 가장 비겁한 짓이었습니다. 엄마의 트럭이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차에서 내려 고기 박스를 들고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요. 아유, 우리 새아가 이제 왔구나. 어서 와라. 비 많이 맞았지? 이런 날에도 며느리가 제 몫은 해야지. 조금 전까지 제 친정 엄마를 뒷문으로 쫓아낸 입으로 그 양반은 저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산악회 사람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이댁 며느리가 그 마장동 한우집 따님이라며 어쩐지 얼굴부터 반듯하네. 고기 좀 자주 얻어먹읍시다, 사모님. 이런 며느리 두면 든든하시겠어요. 시어머니는 그 소리에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호호, 우리 사돈이 손이 좀 커요. 우리 모임이라고 하면 늘 알아서 챙겨요.
다 우리 세아가 얼굴 봐서 하는 거지 뭐. 며느리 하나 잘 들이면 친정까지 이렇게 쓰임이 있다니까요. 저는 웃으며 고기 박스를 주방에 내려놨습니다. 속으로는 칼날이 돋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더없이 공손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날만큼은 그래야 했습니다. 무언가가 더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남편 김창식은 이미 얼큰하게 취해 있었습니다. 산악회 아저씨들과 어울려 양주를 들이켜더니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를 거실 탁자 위에 그냥 놓고 갔습니다. 잠금 화면도 풀린 채로요. 제가 그 옆을 지나는 순간 탁자 위 휴대전화 화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한솔은행 박경란님께 50만 원 이체 완료. 박경란.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빚을 갚느라 우리 부부는 외식 한번 제대로 못하고 저는 5년째 같은 코트를 입고 다녔습니다. 남편은 늘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지금 우리 형편에 무슨 여유가 있어. 빚부터 갚는 게 먼저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시어머니에게 매달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함의 은행 알림 내역을 열었습니다. 지난달에도 50만 원, 그 전달에도 50만 원, 또 그 전달에도. 저는 황급히 제 휴대전화를 꺼내 그 화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떨려서 사진이 2장이나 흔들렸습니다. 세 번째 만에 겨우 또렷하게 찍혔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4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그 한 줄짜리 알림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빚을 갚는 게 아니었습니다. 빚을 갚는 척하면서 어딘가에서 돈을 만들어 시어머니에게 갖다 바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여자의 사모님 행세를 떠받친 건 우리 엄마의 고기뿐이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의 거짓말이기도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곧 남편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미라야. 왔어? 비 엄청 오더라. 고생했네. 저는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다정한 척, 미안한 척, 4년간 제 앞에서 지어온 그 표정을요. 처음으로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응, 많이 와. 아주 많이. 제 목소리가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제가 놀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식당 직원 미스 강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직원이 전화할 일이 없는데 불길한 예감에 저는 곧장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사모님이요. 어머님이 주방에서 쓰러지셨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엄마가요? 엄마가 왜 식당에 있어요? 방금 여기 다녀가셨는데요. 식당 들어오시자마자 또 일하신다고 불판을 나르시다가 미끄러지셨어요. 무릎을 잘못 짚으신 것 같아요. 일어나질 못하세요. 지금 119 불렀어요. 사장님, 빨리 오셔야 해요. 수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우리 엄마는 시댁에서 5만 원 받고 빗속에 쫓겨나서 그 길로 식당에 돌아가 또 불판을 나른 겁니다. 딸 시댁 잔치에 고기 모자랄까봐 직접 갖다 주고도 모욕만 당하고 돌아가서 또 일을 하다가 쓰러진 겁니다. 미라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코트를 챙겨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 쓰러지셨대. 나 병원 가야 돼. 어머니가? 그럼 나도 같이. 됐어. 당신 술 취했잖아. 지금 와봐야 집만 돼. 제 말투에 처음으로 가시가 돋쳤습니다. 남편이 멈칫하는 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며 한마디 했습니다. 아유, 사돈이 쓰러지셨다고? 그러게 무릎도 안 좋으신 분이 괜히 무리를 하시니까 그렇지. 새아가 너무 호들갑 떨지 말고 다녀와. 큰일이야 있겠니? 장사하는 분들이 원래 좀 넘어지고 그러는 거야. 저는 시어머니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조금 전 우리 엄마를 빗속으로 쫓아낸 그 입으로 큰일이야 있겠니라고 말하는 그 얼굴을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코트를 걸치고 신발을 신고 그 집 대문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병원으로 차를 모는 내내 저는 한 방울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빗속을 절뚝이며 돌아서던 엄마의 등이 떠올랐고, 그러면 눈물 대신 다른 게 차올랐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한번 마음먹으면 절대 멈추지 않을 무언가가요. 저는 빨간불 앞에 멈춰서서 조금 전 찍은 사진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50만 원 이체 완료. 그리고 클라우드 폴더에 저장해둔 녹음 파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인 줄 알았다는 그 목소리도요.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으며 처음으로 분명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는 참지 않겠다고. 우리 엄마의 닳아버린 무릎으로 떠받쳐온 이 거짓을 내 손으로 끝내겠다고요.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걸으신 게 더 놀라울 정도예요. 봉합수술 들어가야 하고 당분간은 꼭 입원하셔야 합니다. 이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응급실 의사의 그 말을 저는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면서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무릎이 다 닳아 없어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사위 빚 갚는 데 보태려고 시댁 잔치에 고기 갖다 바치려고요. 그날 밤 수술실로 들어가는 엄마의 손을 잡고서 저는 더 이상 눈물로 끝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무릎이 퉁퉁 부어올라 바지를 가위로 잘라낸 상태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를 보자마자 엄마가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미라야, 시댁 잔치는 잘 끝났어? 고기는 모자라지 않았니? 혹시 네가 또 눈치 본 건 아니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무릎이 부서져 누워 있으면서 걱정하는 게 시댁 잔치 고기라니.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기름때가 손끝마다 까맣게 박힌 마디마디 굵어진 손이었습니다. 평생 칼을 잡아온 손. 엄마, 지금 그게 걱정할 일이야? 고기가 아니라 엄마 무릎이 이 지경이 됐잖아. 아유, 괜찮아. 그냥 좀 미끄러진 거야. 며칠 쉬면 돼. 식당은 미스 강이 봐주기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저는 엄마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 식당 일 그만하자. 제발. 나 때문에 더는 버티지 마. 엄마가 저를 빤히 봤습니다. 그러고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그 식당 그만두면 너 시댁에서 또 무슨 소리 듣겠니? 친정이 빈손이면 며느리가 제일 먼저 무시당해. 엄마는 네가 그런 소리 듣는 게 제일 무서워.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자기 무릎이 부서지는 것보다 딸이 시댁에서 무시당하는 게 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시어머니는 정확히 알고 4년간 이용해 왔던 겁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침대 옆을 따라 걸으며 저는 엄마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동문 앞에서 엄마가 마지막으로 제 손을 토닥였습니다. 걱정 마, 미라야. 엄마 금방 나올게. 너 얼굴이 왜 그래? 엄마 진짜 괜찮아. 그러니까 울지 마. 자동문이 닫히고 엄마의 침대가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을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은 목발을 짚어야 했고 무리한 일은 절대 금물이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병실에서 며칠 입원하며 회복했습니다. 엄마가 잠든 병실에서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4년간 외면해온 모든 것을 하나하나 들춰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리 부부의 가게 계좌부터 봤습니다. 공인중개사로 일하면서 돈 흐름 보는 눈은 누구보다 밝았으니까요. 빚을 갚는다던 남편의 월급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매달 빚상환에 들어간다던 돈의 흐름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 명의의 통장 거래 내역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부부 사이라 공인인증서며 계좌 정보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4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빚을 거의 갚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빚의 상당 부분을 제가 모르는 사이 제 돈으로 갚게 해놓고 자기 돈은 다른 데 쓰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상여금이며 성과급이 빚상환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하다 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대리운전 간다며 집을 나선 밤마다 동네 스크린 골프장과 호프집에서 카드 결제가 찍혀 있었습니다. 한 번에 10몇만 원씩. 어떤 날은 새벽 2시에 룸살롱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30만 원이 넘게 결제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빚 갚느라 5년째 같은 코트를 입을 때 그 사람은 밤마다 술을 마시고 골프를 쳤던 겁니다. 그리고 매달 어김없이 시어머니 계좌로 50만 원씩. 이체 메모에는 엄마 용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막힌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작년에 산악회 사람들과 다녀온 동남아 여행 그 경비 전액이 남편 카드로 결제돼 있었습니다. 비행기표, 호텔, 골프 비용까지요. 산악회 모임의 식대도 여러 번 남편 카드로 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새벽잠 못 자고 무릎이 부서지도록 갖다 바친 고기와 제가 발바닥 굳은 살이 박이도록 번 돈인 결국 남편의 유흥과 시어머니의 허영심을 채우는 불쏘시개였던 겁니다. 4년 내내요. 병실 침대에서 엄마가 뒤척였습니다. 저는 얼른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엄마가 눈을 떴습니다. 미라야, 안 자고 뭐하니? 또 회사 일하는 거야? 응, 엄마. 일 조금만. 엄마는 신경 쓰지 말고 더 자. 너도 좀 자라. 엄마 옆에서 밤새 이러고 있지 말고. 그런데 사위는 왔다 갔니? 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남편은 장모가 수술을 받았는데도 병원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다음에 들르겠다고 문자만 한 통 보냈을 뿐이었습니다. 응, 엄마. 일이 바빠서 다음에 온대. 그래, 바쁜 사람 붙잡지 마라. 오지 마라 그래. 사위 회사 일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남자가 밖에서 자리 지키는 것도 쉬운 일 아니다. 엄마는 또 사위 걱정을 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고와서 저는 더 독해졌습니다. 엄마가 다시 잠들자 저는 병원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날짜 순으로 캡처하고 카드 명세서를 항목별로 분류하고 남편의 문자 내역까지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클라우드 폴더에 전부 백업했습니다. 업무 자료라는 그 폴더가 어느새 빼곡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제 휴대전화에는 시어머니의 문자가 쌓였습니다. 새아가 잔치 때 고기가 좀 모자라더라. 다음엔 좀 넉넉히 준비하라고 사돈한테 일러더라. 그리고 산악회 사람들이 사돈 고기 맛있다고 또 찾던데 다음 모임 때 좀 부탁한다. 새아가 자니? 답이 없네. 사돈은 좀 어떠시니? 별일 없지? 무릎 그거 다 나이 들면 그런 거야. 장모가 수술실에 들어간 그 시간에 시어머니는 다음 모임 고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10통이 넘게요. 저는 그 문자들을 하나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전부 증거였으니까요. 마지막 문자를 읽고 나서 저는 병원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밖을 내다봤습니다.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새벽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4년간 저를 붙들고 있던 미련이라는 것이요. 그래도 가정인데, 그래도 남편인데, 내가 좀 더 참으면 그 모든 미련이 새벽빛 속에서 깨끗하게 말라버렸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전원을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문자도 남편의 변명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업무용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태블릿을 켜고 저는 익숙한 화면을 열었습니다. 마장동 상가 매물 정보와 그 일대 매수 대기자 명단이었습니다. 12년간 이 바닥에서 쌓아온 제 진짜 무기요. 저는 평범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장동에서 상가 자리 하나 빠지면 제일 먼저 전화 받는 공인중개사였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명단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우리 엄마 식당 같은 정육식당, 한우 전문점을 찾는 매수 대기자가 누가 있는지, 권리금을 얼마까지 쓸 의향이 있는지, 머릿속에서 숫자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엄마 식당은 마장동 한복판 목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30년 단골이 줄을 서는 흑자 점포였습니다. 권리금만 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대로만 내놓으면 매물은 금방 나갈 자리였습니다. 저는 명단에서 이름 하나에 눈을 멈췄습니다. 한우 프랜차이즈를 공격적으로 확장 중인 대표 하나가 마장동 정육식당 자리를 오랫동안 찾고 있었습니다. 권리금도 넉넉히 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 옆에 작게 별표를 쳤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니 엄마가 다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엄마의 그 굵고 까만 손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평생 이 손으로 식당을 일궈 저를 키우고 시집 보내고 사위비까지 갚으려 했던 손이요. 이 손을 이제 쉬게 해드릴 차례였습니다. 저는 엄마 귀에 대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듣지 못하도록요. 엄마, 이제 엄마 칼 안 잡아도 돼. 내가 다 정리할게. 엄마는 이제 사모님처럼 살아. 남들 체면 세워주는 가짜 말고 엄마 인생 챙기는 진짜 사모님처럼. 엄마는 잠결에 누워라 웅얼거리다 제 손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마주 쥐고 다른 손으로는 태블릿 화면을 닫았습니다. 창밖이 환하게 밝아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제 눈동자에는 이제 눈물 대신 서늘한 계산만이 가득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그 다음에 하고 어디서 시어머니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것인지 저는 그 자리에서 차가운 계획 하나를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4년을 참아온 며느리가 아니라 12년 경력의 공인중개사로서요. 이번 주말 어머니가 등산 끝나고 산악회 사람들 10명 데리고 처갓집 식당에서 늦은 생일턱 겸 뒤풀이를 할 거야. 테이블 싹 다 비워두라고 장모님한테 미리 말해도. 소파에 누워 거드름을 피우던 남편이 그렇게 통보했을 때 저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 식당이 며칠 뒤면
더 이상 우리 친정 것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 매각 사실을 끝까지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놓을 첫 번째 덫이었으니까요. 엄마가 봉합 수술을 마치고 퇴원해 회복하는 동안 저는 몇 주에 걸쳐 조용히 일을 진행했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며느리 노릇을 하고 밤에는 매각 준비를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심지어 엄마에게도 처음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분명히 했습니다. 엄마, 식당 이제 그만하자. 무릎 이래선 안 돼. 내가 좋은 자리에 좋은 값 받고 넘길게. 엄마는 이제 그 돈으로 편히 쉬어. 엄마는 처음엔 펄쩍 뛰었습니다. 30년 일군 식당을 어떻게 넘기냐고요. 하지만 목발을 짚고 일어서다 휘청하는 자기 다리를 보고는 결국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 엄마는 이제 너만 믿는다. 그 말에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병실에서 별표를 쳐둔 그 프랜차이즈 대표를 저는 직접 식당으로 불렀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두른 덩치가 산만한 사내였습니다. 한우 프랜차이즈를 공격적으로 확장하면서 마장동 목 좋은 정육식당 자리를 오래 찾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 앞에 서류 2뭉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상권 분석 자료입니다. 반경 500m 유동인구, 인근 정육식당 매출 추정치, 마장동 도매시장과의 접근성까지 다 정리했습니다. 대표가 서류를 넘기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꼼꼼하시네. 부동산 하신다더니. 그리고 이건 지난 5년간 이 가게 매출 장부입니다. 단 한 해도 적자가 없었습니다. 30년 단골이 그대로 따라오는 자리예요. 사장님이 찾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저는 권리금 협상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평소 호구 며느리 소리 듣던 제가 아니었습니다. 12년간 이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공인중개사로서 숫자 하나하나를 무기 삼아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권리금 1억은 좀 세지 않나? 세긴요. 이 매출에 이입지면 싼 겁니다. 다른 데 알아보셔도 돼요. 단 마장동에서 이만한 자리는 다시 안 나옵니다. 지금 사장님 말고도 보고 싶다는 분이 2분 더 계세요. 물론 2분 더 있다는 건 협상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워낙 탄탄하니 대표는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장부를 들여다보던 대표가 결국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습니다. 매매가 5억에 권리금 1억. 도장 찍읍시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입술에 자비란 없었습니다. 매매 대금 5억 원에 권리금 1억 원. 합쳐서 6억 원. 최상의 조건이었습니다. 가계약을 거쳐 본계약, 그리고 잔금과 명예 변경까지 저는 속전속결로 밀어붙였습니다. 공인중개사라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며칠 만에 모든 게 깔끔하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매각 대금 전액을 저는 엄마 명의 통장으로 안전하게 이체했습니다. 단 한 푼도 제 남편이나 시댁이 손댈 수 없는 곳으로요. 명의 변경이 완료된 날 엄마와 저는 텅 빈 식당에 마지막으로 앉았습니다. 30년간 고기 굽는 연기가 배어든 그 벽을 엄마가 한참 쓰다듬었습니다. 미라야, 정말 잘한 걸까? 엄마, 이 손 좀 봐. 저는 엄마의 굵고 까만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손, 이제 좀 쉬게 해주자. 엄마 평생 이 손으로 다 했잖아. 이제 내 차례야.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고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평생 기름때 묻은 주방에서 벗어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며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새 주인이 된 그 프랜차이즈 대표는 주말부터 가오픈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테리어는 거의 그대로 쓰되
간판만 바꾸고 메뉴를 정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며칠만 양념 비법과 손질법을 인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단골을 그대로 이어가고 싶다고요. 엄마는 흔쾌히 그러기로 했습니다. 30년 노하우를 마지막으로 후한 인심으로 넘겨주기로 한 겁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소처럼 대리운전 다녀왔다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셔츠에서 진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대리운전 손님 차에서 날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룸살롱에서나 날 법한 값비싼 여자 향수 냄새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모른 척 했겠지만 이제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속이 뒤집혔지만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벌렁 드러눕더니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미라야, 이번 주말에 어머니가 산악회 사람들 데리고 처갓집 식당 가신대. 그래. 등산 끝나고 10명 우르르 몰려가서 생일턱 겸 뒤풀이를 하신다고. 어머니가 그 모임 회장이거든. 한턱 쏘셔야지. 장모님한테 미리 말해도 테이블 싹 다 비워두라고. 10명이면 가게 전세 내야 될걸? 저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소리 사이로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10명이나? 맞네. 많지. 어머니가 그 모임에서 얼마나 위세가 좋은데. 다 사모님 소리 듣는 사람들이야. 거기서 우리 처갓집 한우집 자랑하시려는 거지. 며느리 친정이 마장동 한우집이라고. 장모님도 좋아하실 거야. 손님 많이 와서 매출 오르고.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매출이라. 그 식당이 이제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걸 이 사람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0명이 가서 비싼 고기를 산처럼 먹어도 그 돈을 받는 건 우리 엄마가 아니라 온몸에 문신을 두른 새 사장이라는 거요. 그래, 알겠어. 엄마한테 말해둘게. 테이블 비워두라고. 역시 우리 미라가 최고야. 어머니가 너 칭찬 많이 하셨어. 며느리 하나는 잘 봤다고.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돌려 남편을 봤습니다. 다정한 척, 고마운 척, 4년간 저를 속여온 그 얼굴을요. 그리고 서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남편은 제 미소를 보고 흐뭇해했습니다. 그게 무슨 미소인지도 모른 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새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마침 주말 가오픈 준비하신다고 하셨죠? 그날 단체 예약 하나 들어올 거예요. 10명. 오, 10명이요? 가오픈 첫날부터 대박이네. 산악회 모임인데 등산 끝나고 오는 거라 다들 출출할 거예요. 한 가지 귀띔해드리면 이 손님들이 입이 고급이에요. 채끝살, 살치살, 안심 같은 비싼 부위만 찾을 거예요. 좋은 부위 넉넉히 준비해 두시면 매출 크게 나올 겁니다. 아유,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거 잔뜩 준비해 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장님.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아주 담담하게 덧붙였습니다. 손님이 어떤 말을 하든 사장님은 정상적으로 영업만 하시면 돼요. 주문받은 대로 정확히 계산하시고요. 그게 사장님 권리니까요. 그거야 당연하죠. 장사하는데 계산은 받아야죠. 네. 그럼 주말에 좋은 매출 올리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마장동 골목에 아침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4년간 우리 엄마를 배달원 취급하고 청소부 아주머니라 부르고 우리 부부의 돈을 빨아먹던 시어머니를 향한 덫이 첫 번째 빗장이 걸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제 발로 그 덫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는 것뿐이었습니다. 10명을 이끌고 그 어느 때보다 위풍당당하게요.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생각했습니다.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았다고요. 시어머니가 무너지는 그날, 동시에 제 남편의 발밑도 꺼지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테니까요. 저는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모은 자금 증거가 가득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피보정 권리로 하고 숨긴 돈 흐름과 재산 은닉 정황을 소명 자료로 정리하면 남편분 계좌급여 채권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까지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제가 들고 온 이 서류 뭉치가 4년간 저를 짓밟아온 사람들을 묶어버릴 사슬이 된다는 거요. 주말 잔치까지 단 며칠. 저는 시어머니가 쉰명을 이끌고 걸어 들어올 그 덫의 마지막 빗장을 법의 이름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법원 앞 낡은 빌딩 4층에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며 알고 지내던 부동산 분쟁을 여러 번 함께 처리한 믿을 만한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자료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지난 4년간 남편 통장 거래 내역이고요. 이건 카드 명세서, 이건 시댁계좌로 매달 50만 원씩 보낸 이체 기록입니다. 이체 메모에 엄마 용돈이라고 적혀 있어요. 변호사가 돋보기를 고쳐 쓰고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꼼꼼하게도 모으셨네요. 이거 직접 정리하신 거예요? 부동산 일 12년 했습니다. 돈 흐름 보는 건 제 일이에요. 어쩐지 보통 의뢰인이 이렇게까지 정리해오면 일이 절반은 끝난 겁니다. 변호사가 카드 명세서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스크린 골프, 호프집, 새벽 룸살롱 결제 그리고 회사 상여금이 빚 상환이 아니라 이쪽으로 빠졌네요. 부인은 이 빚을 본인 돈으로 갚고 계셨고요. 네. 저는 그 사람이 빚 갚는 줄 알고 제 월급을 거기 다 부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자기 상여금으로 시어머니 동남아 여행비랑 산악회 밥값을 대고 있었더라고요. 이건 이혼 사유로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재산 분할에서 부인이 크게 유리해요. 부정한 곳에 소비된 돈은 분할 대상에서 남편 책임으로 잡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원하는 건 두 가지예요. 첫째, 이혼하고 위자료랑 재산 분할 제대로 받는 것. 둘째,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번 주말 전에 그 사람 계좌를 전부 묶어주세요. 변호사가 안경 너머로 저를 봤습니다. 가압류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유가 있으십니까? 보통은 소송 진행하면서 천천히. 이번 주말에 시어머니가 산악회 사람들 10명을 데리고 식당에서 큰 잔치를 벌일 겁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 양반은 돈을 낼 생각이 없어요. 늘 그래왔거든요. 자기는 한 푼도 안 내고 사모님 행세만 하죠. 일이 터지면 분명 아들한테 전화해서 대신 결제하라고 할 거예요. 그때 아들 통장에 단돈 10,000원도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잠시 저를 빤히 보더니 허허 웃었습니다. 부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일 20년 했는데 이렇게 계획이 분명한 의뢰인은 드뭅니다. 제가 4년을 참았거든요. 더는 못 참습니다. 변호사는 곧장 실무에 들어갔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피보정 권리로 삼고 횡령성 비자금 내역과 재산 은닉 정황을 소명 자료로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남편의 은행 계좌와 회사 급여, 그리고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가정법원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 보증금의 상당액이 사실은 제 돈에서 나왔다는 자료까지 함께 첨부했습니다. 가압류 신청서 접수하고 곧바로 이혼 소장이랑 위자료 청구 소송장도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한꺼번에 갈게요. 네. 빠를수록 좋아요. 주말 전에 결정 나야 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한테 미리 안 알리고 진행되는 거라 남편분은 통장이 묶이기 전까진 전혀 모를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카드가 막히는 거죠.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아주 옅게 웃었습니다. 그게 제일 좋네요. 모르고 있다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막히는 거요. 신청서를 접수하고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저는 집에서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남편 밥을 차려주고 시어머니 문자에 네 어머니 하고 답하고 주말 잔치 준비를 돕는 척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주말에 어머니 모임에서 자기가 얼마나 효자 소리를 들을지 들떠 있었습니다. 미라야, 주말에 어머니가 산악회 사람들한테 우리 자랑 엄청 하실 거야. 며느리 친정이 한우집이라 고기 원 없이 먹인다고. 저는 설거지를 하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다들 배부르게 드시겠네. 금요일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제 휴대전화에 전자문서 알림이 도착했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었다는 결정문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남편의 모든 통장과 신용카드, 급여 통장이 일제히 묶였습니다. 본인은 아직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다음에 카드를 긁거나 돈을 빼려다 그제야 알게 될 터였습니다. 단돈 10,000원도 손에 쥘 수 없는 처지가 됐다는 걸요.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용 결정문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됐습니다. 이혼 소장도 어제 접수했어요. 이제 남편분은 송달받으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부인,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토요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4년 전에 결정했어야 할 일을 이제야 하는 것뿐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새 사장에게도 연락을 넣었습니다. 사장님, 내일 신명 단체 준비 잘 되고 계시죠? 그럼요. 채끝, 살치, 안심 부위로 넉넉히 들여놨습니다. 술도 비싼 종류로 몇 박스 쟁여놨고요. 가오픈 첫날부터 대박 매출 나겠는데요? 네. 손님들이 비싼 부위 많이 찾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주문 받으시고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어떤 말을 들으셔도요. 걱정 마세요. 저 이런 장사 한두 번 해봅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넣을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식당 매각 계약서 사본 한 부, 남편 비자금 통장 내역서 한 부, 그리고 휴대전화 클라우드에 저장해둔 시어머니의 그 통화 녹음 파일, 청소부 아주머니인 줄 알았다던 그 목소리요. 저는 그 서류들을 두툼한 봉투에 넣고 가방 깊숙이 챙겨 넣었습니다. 봉투를 매만지는 제 손길이 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처럼 늦게 들어왔습니다. 또 향수 냄새를 풍기면서요. 소파에 누워 내일 잔치 얘기를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내일 일찍 일어나서 등산 갈 거야. 어머니 모임 끝나고 식당으로 다 같이 갈 거니까 너도 시간 되면 와. 어머니가 너 자랑하고 싶으신가 봐. 응. 시간 봐서 갈게. 저는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자기 인생이 어떻게 뒤집힐지 꿈에도 모르는 얼굴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울 앞으로 가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내일 입을 옷을 미리 걸어두고 머리를 어떻게 할지 그려봤습니다. 마지막 무대에 오를 사람처럼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차분했습니다. 4년 전 빗속에서 차마 차 문을 열지 못하고 숨어있던 그 비겁한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덫이 마침내 완성됐습니다. 남은 건 단 하나. 토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시어머니가 쉰명을 이끌고 그 식당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것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옷깃을 바로 세우며 아주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토요일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돈, 마침 가게에 계셨네. 종업원들도 바쁜데 사돈이 우리 불판 좀 갈아주세요. 손가락 까딱하기도 뭐하니. 목발을 짚고 서 있는 친정엄마를 향해 시어머니가 손가락을 튕기며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길 건너 차 안에서 그 손짓을 똑똑히 봤습니다. 수술한 다리로 겨우 서 있는 사람한테 불판을 갈라니요. 하지만 저는 차에서 뛰쳐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제 발로 함정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는 그 순간을 끝까지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토요일 아침 마장동 골목에 햇살이 환하게 들었습니다. 식당은 주인이 바뀐 뒤 첫 영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새 사장은 가오픈 준비로 분주했고 엄마는 약속대로 양념 비법과 손질법을 인계해 주기로 해서 개인 레시피 노트를 챙겨 목발을 짚고 가게에 들렀습니다. 30년 노하우가 담긴 손때 묻은 노트였습니다. 엄마가 주방 한쪽에서 노트를 찾으며 새 사장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가게 밖으로 트로트 메들리를 쩌렁쩌렁 틀어놓은 45인승 대형 관광버스 한 대가 요란한 브레이크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에 세워둔 제 차 안에서 그 버스가 들어서는 걸 처음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자 화려한 등산복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맨 앞에 빨간 등산 재킷에 명품 스카프를 두른 시어머니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북한산 정기 산행을 막 끝낸 듯 다들 등산 스틱이며 배낭을 든 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식당 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자, 다들 들어오세요. 여기가 우리 며느리 친정 한우집이에요. 오늘 마음껏 드세요. 내가 쏩니다. 50명이 우르르 가게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12개 테이블이 순식간에 다 찼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떠들썩하게 웃고 떠들었고 시어머니는 그 한가운데서 한껏 어깨를 폈습니다. 메뉴판을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제일 좋은 걸로 줘요. 채끝살, 살치살, 안심. 사람 수대로 넉넉히. 그리고 술도 일반 소주 말고 복분자나 화요 같이 좋은 걸로 몇 박스 넉넉하게 깔아놔요. 새 사장은 침착하게 주문을 받았습니다. 종업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비싼 부위를 썰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주방 쪽에서 목발을 짚고 서 있는 엄마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그 여자의 입꼬리가 묘하게 올라갔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사돈을 부려먹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 사돈, 여기 계셨네. 마침 잘 됐다. 시어머니가 사람들이 다 듣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 마침 가게에 계셨네요. 우리 손님이 50명이나 돼서 종업원들이 정신이 없어요. 사돈이 우리 테이블 불판 좀 갈아주세요. 사돈은 이런 거 손에 익으셨잖아. 엄마는 목발을 짚은 채로 멈칫했습니다. 무릎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다리로 서 있는 것조차 힘든 양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거절하지 못하고 어색하게 웃으며 한 걸음 떼려 했습니다. 아, 네, 그럴게요.
어디 불판을. 산악회 사람들 몇몇이 키득거렸습니다. 누군가는 아이고 사돈이 직접 서비스해 주시네 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분위기에 흠뻑 취해 사돈을 종업원처럼 부리는 자기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길 건너 차 안에서 그 광경을 보던 저는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길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침착하게요. 분노한 며느리가 아니라 모든 걸 계획한 사람의 걸음으로요. 가게로 들어선 저는 곧장 엄마에게 다가가 팔을 부축했습니다. 엄마, 인계 다 끝났지? 이제 그만 쉬어. 다리 아프잖아. 엄마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미라야, 네가 여기 어쩐 일이니? 그런데 안 사더니 불판을. 엄마는 신경 안 써도 돼. 엄마 할 일은 다 했어. 가자. 저는 엄마를 부축해 천천히 가게 밖으로 모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지만 손님들 앞이라 대놓고 뭐라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가게 앞에서 택시를 잡아 엄마를 태웠습니다. 엄마, 집에 가서 푹 쉬어. 나 일 좀 보고 갈게. 일이라니. 너 무슨 일 미라야. 표정이 왜 그래. 영문을 모르는 엄마의 얼굴이 택시 창문 너머로 멀어졌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어 엄마를 먼저 보냈습니다. 엄마만큼은 앞으로 벌어질 그 험한 광경을 보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평생 모욕을 견뎌온 엄마에게 그 마지막 순간만큼은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태운 택시가 골목을 빠져나가자 저는 다시 길을 건너 제 차로 돌아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유리창 너머로 식당 안을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가게 안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신명이 비싼 고기를 산처럼 쌓아놓고 굽고 있었습니다. 채끝, 살치, 안심이 끝없이 테이블로 날라졌습니다. 비싼 술병이 테이블마다 즐비했습니다. 고기 굽는 연기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워 멀리서 보면 안개가 낀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한가운데서 사모님 행세에 완전히 도취해 있었습니다. 산악회 총무로 보이는 사람과 무어라 이야기를 나누는 게 보였습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그날 회식이 끝나면 총무가 1인당 5만 원씩 회비를 걷어 회장인 시어머니 계좌로 이체해 주기로 되어 있었답니다. 50명이면 250만 원. 시어머니는 그 돈을 받고 정작 식대는 안 낼 셈이었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잔을 들고 일어나 사람들 앞에서 호기롭게 외치는 게 유리창 너머로도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자, 다들 마음껏 드세요. 여기는 우리 며느리 친정이라 밥값 걱정 같은 건 안 해도 돼요. 우리 사돈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예요. 추가 주문 얼마든지 하세요. 사람들이 환호하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역시 회장님 통이 크다. 이런 사돈 둔 게 복이다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칭찬에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주방에서는 새 사장과 종업원들이 묵묵히 그러나 정확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문받은 최고급 고기만 골라 썰어 쉼없이 날랐습니다. 누구도 손님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만 드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문하는 대로 정확히 계산기 위에 숫자를 차곡차곡 쌓아 올릴 뿐이었습니다. 3시간이 흘렀습니다. 가게 안은 고기 굽는 연기로 자욱했고 빈 술병이 박스째 쌓였습니다. 50명이 먹어치운 고기의 양은 평범한 식당 일주일 매출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길 건너 차 안에서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유리창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빈자리 하나 없이 비싼 고기를 태워 먹으며 추가 주문을 남발하는 사람들과 그 한가운데서 사모님 행세에 흠뻑 도취한 시어머니를요. 제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4년간 우리 엄마가 새벽잠 못 자고 무릎이 부서지도록 바친 고기를
저 사람들은 공짜인 줄 알고 산처럼 태워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를 청소부 취급하고 수술한 다리로 불판을 갈라던 그 입으로 시어머니는 밥감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끌어당겨 그 안에 든 두툼한 봉투를 한번 매만졌습니다. 매각 계약서, 비자금 내역서, 녹음 파일, 모든 무기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화면을 켰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슬슬 저 사람들이 배를 두드리며 일어날 시간이었습니다. 계산서가 나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길을 건너 식당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자욱한 연기 속에서 사모님 행세에 취해 있는 시어머니를 향해서요. 가게 문 앞에 선 저는 손잡이를 잡기 직전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4년을 기다려온 순간이 바로 이 문 너머에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사돈한테 잘 먹었다고 전해라. 다음 달 모임도 여기서 할 테니 그리 알고. 자, 다들 일어납시다. 이쑤시개를 입에 문 채 계산대는 쳐다보지도 않고 식당을 나서려던 시어머니 앞을 저는 얼음장 같은 얼굴로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4년간 가슴에 묻어둔 그 한마디를 식당이 쩌렁쩌렁 울리게 던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30초 사모님 행세하던 그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두드리며 자리에서 일어난 시어머니가 산악회 사람들을 향해 손뼉을 쳤습니다. 자자, 다들 배부르게 드셨죠? 오늘 산행 수고했어요. 이제 슬슬 일어납시다. 버스 기다려요. 사람들이 주섬주섬 배낭을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쑤시개를 입에 문 채 저를 발견하고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 새아가 왔네. 마침 잘 왔다. 사돈한테 잘 먹었다고 전해라. 고기가 아주 좋더라고. 다음 달 모임도 여기서 할 테니 그날도 잘 부탁드린다 전하고. 그러고는 계산대 쪽으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당당하게 식당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50명분 고기를 산처럼 먹어치우고도 지갑 한 번 열 생각이 없었습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자기는 한 푼도 안 내고 사모님 소리만 듣는 것. 그게 그 사람이 평생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멈칫했습니다. 새아가 왜 그러니? 비켜라. 버스 기다린다. 어머니. 저는 그 여자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식당 안 50명이 다 듣게 말했습니다. 이 고깃집 며칠 전에 좋은 분께 이미 넘겼는데요. 순간 떠들썩하던 식당 안이 일시에 조용해졌습니다. 뭐? 시어머니의 입에서 이쑤시개가 툭 떨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넘기다니. 여기 사돈 가게잖아. 우리 엄마 가게였죠. 며칠 전까지는요. 지금은 저분 가게예요. 저는 주방 쪽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그때 온몸에 문신을 두른 새 사장이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사내가 다가오자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새 사장이 출입문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잠금 장치를 철컥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손님, 50명 데리고 오셔서 공짜라고 큰 소리 치시며 거하게 드셨죠. 정식으로 대금 청구하겠습니다. 새 사장이 포스기로 가서 길게 출력된 영수증을 죽 뜯어냈습니다. 1미터는 좋게 되어 보이는 영수증이었습니다. 그걸 들고 와서 시어머니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1,000만 원입니다. 정확히 1,000만 원. 시어머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1,000만 원? 무슨 고깃값이 1,000만 원이야. 채끝, 살치,
안심으로만 50명분, 거기에 고급 주류만 5박스. 추가 주문도 끝없이 하셨고요. 계산해 보세요. 한 분당 20만 원 꼴이면 싼 겁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산악회 사람들이 슬금슬금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회장님이 쏘신다며. 우리는 회비 5만 원씩 총무한테 다 냈잖아. 결제는 회장님이 알아서 하기로 했고, 총무로 보이는 사람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맞아요. 회비는 제가 다 걷어서 회장님 계좌로 이체할 거예요. 결제는 회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둘 출입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문은 이미 잠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졌습니다. 카드를 꺼냈지만 250만 원어치 회비는 아직 통장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본인 수중에는 1,000만 원은커녕 100만 원도 없었습니다. 평생 남의 돈으로 사모님 행세만 했지 정작 자기 손에 쥔 돈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황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창식아, 엄마다. 너 지금 당장 식당으로 와. 아니, 카드 번호 불러줄게. 1,000만 원 결제해야 돼. 빨리.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스피커폰을 잘못 눌렀는지 그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엄마, 나 지금 큰일 났어. 통장이 카드가 전부 막혔어. 어제부로 다 가압류됐대. 단돈 10,000원도 못 빼. 회사 월급 통장까지 다 묶였다고. 나도 지금 미치겠어. 뭐? 가압류? 그게 무슨 소리야? 몰라. 은행이랑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가압류가 들어왔다고. 엄마, 나도 영문을 모르겠어. 아들의 절망적인 울부짖음이 식당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새 사장이 차분하게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님, 대금 지급할 의사도 능력도 없이 50명분을 주문하시고 공짜라고 후원하셨죠. 회비까지 챙긴 정황이 있고요. 이건 무전 취식과 업무 방해가 의심됩니다. 그러고는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여기 식당인데요. 손님이 50명 데리고 와서 1,000만 원어치 먹고 결제를 안 하고 나가려 합니다. 처음부터 낼 의사가 없었던 정황이 있어요. 네, 무전 취식과 업무 방해가 의심됩니다. 제가 미리 정리해 새 사장에게 건넨 주문 경위와 영수증이 그대로 증거가 됐습니다. 10여 분 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 2대가 식당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잠겨있던 문이 열리고 제복 입은 경찰들이 들어섰습니다. 평생 우아한 사모님 행세를 하던 시어머니의 체면이 산악회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을 기어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새아가, 미라야, 제발 한 번만 덮어주라. 응?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신고만 취소해줘. 평생 저를 내려다보던 그 사람이 처음으로 제 발밑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산악회 사람들이 그 추한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그 손을 마치 벌레를 떼어내듯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덮어요? 어머니. 4년 동안 우리 엄마가 무릎이 부서지도록 갖다 바친 고기는 누가 덮어주나요? 청소부 아주머니 취급당하고 빗속에 쫓겨난 우리 엄마는요. 저는 경찰을 향해 새 사장의 피해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1,0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조차 없는 시어머니는
현장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형사입건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그 뒤 시어머니는 현장 확인을 마친 경찰들과 함께 경찰서로 이동했습니다. 그 무렵 연락을 받은 남편이 슬리퍼 바람으로 헐레벌떡 경찰서로 달려왔습니다. 가압류로 묶여 단돈 10,000원도 못 준 채 사색이 되어서요. 저는 그 사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매각 계약서와 비자금 통장 내역서가 든 두툼한 봉투를 그의 가슴팍에 강하게 집어 던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미라야, 이게. 열어봐. 네가 4년간 나한테 한 짓이 다 들어있으니까. 봉투에서 쏟아진 카드 명세서와 이체 내역을 본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새벽 룸살롱 결제, 시어머니 계좌로 보낸 돈, 동남아 여행비까지.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그 통화 녹음 파일을 시어머니와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또렷하게 재생했습니다. 고기 쩐내가 어찌나 나던지 내 친구들이 우리 집 청소부 아주머니인 줄 알았다지 뭐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우리 친정엄마를 배달원 취급하던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가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라야,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저는 그 얼굴에 이혼 소장과 위자료 청구 소송장 사본을 가차없이 던졌습니다. 법정에서 봐.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경찰서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밖에는 햇살이 환했습니다. 4년 전 빗속을 달리던 그날과는 다른 맑고 단단한 햇살이었습니다. 저는 그 햇살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울부짖음 따위는 더 이상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라야, 제발 한 번만 도와줘라. 엄마 이대로 죽으란 말이냐. 6개월 만에 걸려온 시어머니의 그 전화를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평생 우리 엄마를 짓밟고 사모님 행세를 하던 사람이 이제는 폐지 수레를 끌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누구의 희생도 짓밟히게 두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제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그날 경찰서를 나선 뒤 모든 것은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가압류 집행으로 남편이 가진 모든 것에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낡은 자동차에도 회사 월급 통장에도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에도요. 이혼 소송에서 저는 비자금 증거와 카드 명세서, 통화 녹음 파일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남편의 부정한 소비와 재산 은닉이 낱낱이 드러났고 판결은 제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났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제대로 받아냈습니다. 4년간 제 돈으로 갚은 빚도 법은 제 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1,000만 원의 식대와 사기 혐의를 뒤집어 썼습니다. 산악회에서는 영구 제명됐습니다. 그날 신명 앞에서 바닥을 기던 모습을 본 회원들이 더는 그 사람을 회장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사모님 행세하던 그 집 노인이 며느리 친정 식당에서 1,000만 원어치 먹고 무전 취식으로 입건됐다고요. 시어머니는 그 조롱을 견디지 못하고 어느 날 밤 짐을 싸서 야반도주하듯 동네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일이 있어 외곽의 인력시장 근처를 지나다 낯익은 뒷모습을 봤습니다. 두꺼운 외투도 없이 언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일감을 구걸하는 사내. 신용불량자가 되어 변변한 일자리도 못 구하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신세가 된 전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1,000만 원의 식대 합의금을 마련하려 사채를 끌어다 쓴 모양이었습니다. 그 이자를 갚느라
관절염 약조차 못 사 먹고 절뚝이며 폐지 수레를 끈다고 했습니다. 평생 우아한 사모님 소리를 듣고 싶어 했던 사람이 결국 새벽 골목에서 폐지를 줍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게 자기가 뿌린 씨앗의 열매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가엾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남일 뿐이었으니까요. 반면 제 인생에는 따뜻한 햇살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 식당을 판 매각 대금 6억과 이혼 소송으로 회수한 위자료를 합쳤습니다. 거기에 제가 12년간 부동산을 하며 보는 눈으로 도심 번화가 목 좋은 자리에 5층짜리 신축 상가 건물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엄마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신금자. 평생 기름때 묻은 주방에서 살아온 우리 엄마가 이제 5층짜리 건물의 건물주가 된 겁니다. 그 건물 1층에 저는 제 이름을 건 부동산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이미라 공인중개사 사무소.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제 이름으로요. 오늘 아침 저는 그 사무실 유리창을 닫고 있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유리창에 부서져 반짝였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계단을 가볍게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봉합수술이 완전히 나아 이제는 목발 없이도 사뿐사뿐 걷는 다리로요.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카디건을 걸친 엄마가 갓 내린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미라야, 추운데 그건 좀 이따 닦지. 자, 커피 마셔. 고마워, 엄마. 저는 걸레를 내려놓고 커피를 받았습니다. 엄마의 손을 봤습니다. 여전히 마디가 굵었지만 이제는 기름때가 없었습니다. 그 손에 따뜻한 핸드크림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다리 안 아파? 안 아파. 의사가 다 나았다더라. 너 덕분이야. 엄마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라야. 엄마는 그때 네가 식당 판다고 했을 때 사실 무서웠어. 30년 일군 걸 다 잃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잃은 게 아니더라. 너 아니었으면 엄마는 아직도 그 주방에서 무릎 꿇고 칼질하고 있었을 거야. 이제 그 칼 영영 안 잡아도 돼. 저는 웃었습니다. 4년 전 억수 같은 비를 뚫고 멸시를 견디던 그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 얼굴엔 빗물 대신 여유롭고 단단한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일으켜 세운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남루한 옷차림의 사내 하나가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일수 명함을 돌리는 전 남편이었습니다. 잠시 그 뒷모습에 시선이 갔지만 저는 이내 벌레를 보듯 무심하게 시선을 거뒀습니다. 미움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가 제 시선을 따라가다 물었습니다. 누구 아는 사람이니? 아니, 모르는 사람이야. 저는 짧게 대답하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사무실 책상 위에는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건물 등기를 마치고 엄마와 제가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건물 앞에서 엄마는 카디건을 입고 저는 정장을 입고 둘이 어깨를 맞대고 활짝 웃는 사진이요. 그 사진이 따뜻한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엄마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미라야, 엄마가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엄마는 이제 시집간 딸 걱정 같은 거 안 하고 살아도 되는 거지?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엄마. 이제 엄마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둘이 우리 힘으로 살면 되는 거야.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고기 갖다 바칠 일도 무릎 꿇고 일할 일도 없어. 엄마는 그냥 건물주 사모님으로 편하게 살면 돼. 엄마가 눈시울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진짜 사모님의 웃음이었습니다. 누구한테 무시당할까 노심초사하던 웃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편안한 웃음이요. 그때 사무실 문에 달린 종이 딸랑 울렸습니다. 첫 손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상가 매물 좀 보러 왔는데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환하게 미소 지으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떤 자리 찾으세요? 마침 좋은 매물이 몇 개 있어요. 더 이상 어리석은 호구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참고 또 참다 끝내 무너지던 K- 장녀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완벽하게 지켜낼 진짜 힘을 가진 주체적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힘차게 그리고 당당하게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그 문틈으로 환하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참는 것이 늘 미덕은 아닙니다. 내 사람을 지키는 일 앞에서는 용기를 내어 끊어내는 것이 진짜 효도이고 사랑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해 오신 여러분, 이제는 그 손 좀 쉬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그 고운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따뜻한 햇살로 돌아올 거예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